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달 표면보다 지구의 심해에 대해 더 모른다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인류는 수십 번 우주로 나갔지만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속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둠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보겠습니다. 빛도 닿지 않고 압력이 뼈를 으스러뜨릴 것 같은 그곳에서 과연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3,500m 이상 깊이로 잠수하면 과학계에 단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생물을 발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이 버린 쓰레기를 발견할 가능성도 똑같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곳에 이미 쓰레기가 먼저 가 있다는 거죠. 뭔가 씁쓸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바다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파란 행성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육지가 아니라 바다가 지구의 진짜 주인인 거죠.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3.7km입니다. 그런데 햇빛은 고작 100m까지밖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즉, 그 아래로는 전부 완전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떠올리는 투명하고 반짝이는 물속 풍경. 그건 사실 바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지구의 70%가 바다고 그 바다의 대부분이 어둠 속에 있다면 결국 지구 자체가 대부분 어둠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밝고 생기 넘치는 지구를 떠올릴 때 사실 그건 극히 일부의 모습인 겁니다. 바닷물은 지구 전체 물의 약 96%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강물, 호수물, 빙하까지 전부 다 합쳐도 고작 4%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바다로 흘러드는 담수를 전부 모아 바다 표면에 고르게 뿌린다고 해도 겨우 1.25m 두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94%가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지에 사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 식물, 곤충, 새까지 전부 합쳐도 고작 6%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구의 주류가 아닙니다. 바다 생물들이 진짜 주인이고 우리는 그냥 구석에 모여 사는 소수파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광활하고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우리는 화성 표면에 대해서는 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발밑 바다 깊은 곳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같은 지구인데 말이죠. 오늘 저와 함께 그 미지의 세계로 직접 내려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가 볼게요. 우리의 상상 속 잠수함이 출발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 구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m입니다. 여기가 바로 맨몸으로 잠수하는 진주 채취꾼들의 한계선입니다. 장비 하나 없이 숨만 참고 내려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매일 반복합니다. 40m 아래로 내려가면 수압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들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제 200m입니다. 사실 이 구간이 바다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입니다. 수생 생물의 무려 90%가 이 200m 안에 모여 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빛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닿는 마지막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빛이 있으니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랍니다. 플랑크톤이 자라니 그걸 먹는 작은 갑각류가 모입니다. 갑각류가 모이니 그걸 먹는 더 큰 물고기가 오고 결국 고래 같은 거대한 포유류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먹이사슬이 형성됩니다. 200m 안의 바다 생태계의 핵심이 전부 담겨 있는 셈이죠. 332m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스쿠버 장비를 달고 도달한 최대 깊이 기록입니다. 단순히 장비를 차고 내려간 게 아니라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565m, 놀랍게도 이 깊이는 황제 펭귄이 잠수할 수 있는 최대 깊이입니다. 그 작은 몸으로 500m 넘게 내려간다는 게 믿기시나요?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잠수 선수입니다. 이제 1000m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명대가 끝나고 진짜 어둠의 세계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햇빛은 1%도 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 사는 생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스스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생물 발광이라고 하죠. 관해파리 같은 생물들은 이 능력으로 먹이를 유인하기도 하고 반대로 포식자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진화한 겁니다. 2200m입니다. 여기는 심해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거대한 문어와 향유고래가 이 깊이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기도 하죠. 향유고래 몸에서 발견되는 거대, 문어의 빨판 자국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또 하나의 기괴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귀입니다. 이마에 낚싯대처럼 생긴 발광기관을 달고 다니면서 먹이를 유인합니다. 그 빛의 정체는 사실 아귀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공생 박테리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귀와 박테리아가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는 거죠. 심해에서도 이렇게 치밀한 생존 전략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6100m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을 연결하는 대륙간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카톡을 하고 인스타를 스크롤하는 건 모두 이 깊이에 깔린 케이블 덕분입니다. 그리고 해양의 90% 이상이 약 6000m 깊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탐험했다고 생각하는 바다는 사실 전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더 깊은 곳이 아직 훨씬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지형입니다. 두 개의 거대한 암석판이 충돌하면서 한쪽이 다른 쪽 밑으로 파고든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지구 표면이 저렇게 깊이 꺼졌겠습니까?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건 약 1억 8천만 년 전입니다. 그 당시 육지에는 이미 최초의 포유류가 존재했습니다. 공룡이 활보하던 시절부터 이 해구가 거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리아나 해구를 해저에 뚫린 거대한 구멍처럼 상상하시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길이 2542km의 평균 폭 70k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 지형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길이의 무려 5배가 넘습니다. 그 안에 깊이만 미터가 넘는 지점이 여러 곳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챌린저 해연입니다. 괌에서 3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최대 깊이는 측정 방법에 따라 1028m에서 11,034m까지 다양하게 기록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꼭대기가 물속에 잠길 만큼 깊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깊은 곳은 사이렌 해연입니다. 챌린저 해연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최대 깊이는 1809m입니다. 두 번째라고 해도 여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죠. 그런데 마리아나 해구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깊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불과 414m 깊이에는 다이코쿠 화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중에서 순수한 용융 유황 호수를 볼 수 있습니다. 검은 액체가 섭씨 187도에서 끓어오르는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약 1600m 깊이에는 블랙 스모커라 불리는 열수 분출구가 있습니다. 수백 기압의 압력 속에서 섭씨 450도에 달하는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이 블랙 스모커가 약 10억 년 전 지구 생명체의 요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생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깊으면 깊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무시무시한 곳을 언제부터 탐험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기술이 따라주지 못했거든요. 빛도 없고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조금만 잘못돼도 그대로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1960년입니다. 자크 피카르와 돈 월시, 두 명의 미국인이 심해 잠수정 트리에스테 호를 타고 챌린저 해연만 918m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려 5시간이 걸렸습니다. 내려가는 데만 5시간이요. 그리고 그 깊이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2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20분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탐조등 불빛 속에서 납작한 물고기 한 마리가 지나갔거든요. 이 깊이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겁니다. 당시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걸 아무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눈앞에서 직접 본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것만으로는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1995년이 됐습니다. 일본 탐사선 가이코가 1911.4m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했고, 이번엔 침전물 샘플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샘플 안에서 유공충이라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드디어 손에 잡히는 증거가 생긴 거죠. 2011년에는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엔 드롭캠이라는 특수 카메라를 투하했는데 크기가 10cm가 넘는 거대한 유공충이 포착됐습니다. 단세포 생물이 10cm라니요? 세포 하나가 그 크기라는 게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심해의 극한 환경이 이런 기이한 진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2012년에는 좀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화 타이타닉과 아바타를 만든 할리우드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1인용 잠수정을 타고 챌린저 해연으로 내려간 겁니다. 영화 속 깊은 바다에 매료됐던 그가 직접 가장 깊은 바다로 간 거죠. 이후 가져온 토양 샘플에서 약 200종의 무척 추동물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8,145m 깊이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고기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꼼치과의 심해였는데 투명하고 유령처럼 생긴 이 물고기는 그 자체로 심해 생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이 깊이에서 이런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발견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물고기에게는 천적이 없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까지 쫓아오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가장 평화롭게 사는 생물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나 해구 얘기를 했으니 이번엔 지구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태평양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다면 대서양에는 푸에르토리코 해구가 있습니다. 카리브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해저 지형입니다. 가장 낮은 지점은 미러키 해연이라고 부르는데 깊이가 8,376m에 달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보다는 얕지만 그래도 8km가 넘습니다.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를 수직으로 세워놓은 것보다 깊은 거예요. 이름이 미러키 해연인 이유가 있습니다. 1939년 미국 해군 함정 미러키호가 처음 이 지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80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최첨단 음파 탐지기를 통해 정확한 깊이가 측정됐습니다. 그만큼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뜻이죠. 최초의 유인 잠수는 2018년 12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은퇴한 미 해군 장교이자 사모펀드 투자자인 빅터 베스코보가 직접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겁니다.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투자자가 대서양 최초의 유인 심해 탐험을 해낸 거죠. 그런데 이 해구에는 아름다움보다 위험한 면이 더 두드러집니다.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거든요. 실제로 1918년 10월 11일 규모 7.0대의 강진이 이 해구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한 쓰나미가 푸에르토리코 섬 서쪽 해안을 덮쳤고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액도 수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구과학자들은 이 해구 인근에서 가까운 미래의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현실이 된다면 카리브해 일대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해구 아래에는 초고밀도 지질 구조가 존재합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서 그 지점의 중력이 주변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 결과 해수면이 약간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 생기고 항해 장치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 밑에서 중력이 달라진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심해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2012년에는 로봇 잠수정이 해구 바닥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포착된 건 갑각류 떼였습니다. 새우처럼 생긴 작은 생물들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떼를 지어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삼과 희귀 무척 추동물까지 발견됐습니다. 이 깊이에서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건 당시 과학자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생명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발견 이후로 과학자들은 생명 생존의 한계에 대한 이론을 전면 수정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한계는 아직 한참 더 넓을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케르마데크 해구도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북동쪽 케르마데크 제도 동쪽 기슭에 위치한 이 해구는 길이만 약 120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대 깊이는 만 47m. 마리아나 해구보다 조금 얕지만 그래도 10km에 육박하는 깊이입니다. 북쪽으로는 통가 해구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상 거대한 심해 지형이 이어져 있는 셈입니다. 처음 발견된 건 1889년입니다. 영국 탐험선 펭귀노가 이 해구를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해구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해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생물들이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2012년 탐사팀이 해구 바닥에서 갑각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34cm였습니다. 일반적인 갑각류가 2cm 내외라는 걸 감안하면 거의 17배 크기입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렇게 심해에서 생물이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지는 현상을 심해 거대증이라고 부릅니다. 극한의 수압과 낮은 온도, 부족한 먹이 속에서 오히려 몸집이 커지는 역설적인 진화입니다. 심해는 우리의 상식을 계속해서 뒤엎습니다. 그리고 꼼치과의 심해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물고기는 수심 6472m에서 7561m 사이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서식합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조금만 더 내려가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 좁은 구간에 딱 맞게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죠. 생명이 얼마나 정밀하게 환경에 맞춰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런데 케르마데크 해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펄피쉬입니다. 펄피쉬는 원래 수심 1800m에서 2000m 정도에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8200m에서 8300m 깊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기가 살아야 할 깊이보다 무려 6000m 이상 더 깊은 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갔을까요? 어떻게 그 압력을 버티고 살아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바다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답을 찾을수록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곳? 그게 바로 심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40m부터 시작해서 10,000m가 넘는 깊이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진주 채취꾼의 한계선부터 생물 발광 생물들의 세계, 마리아나 해구의 극한 환경, 푸에르토리코 해구의 지질학적 미스터리, 그리고 케르마데크 해구의 기이한 생물들까지.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마리아나 해구에서 유인 탐험이 무려 6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단 한 번의 유인 탐험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1년에 6번씩 내려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더 오래, 더 정밀하게 탐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로봇 잠수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고, 수중 카메라의 해상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구 해저의 고작 20%밖에 탐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80%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달 표면의 지도는 이미 완성됐고, 화성 표면도 상당 부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발밑 바다 속은 아직도 대부분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80%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3,500m 이상 깊이에서 잠수하면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생물들이 심해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명체가 그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가능성을 던져줍니다. 탐험할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집니다. 그게 바로 심해 탐험의 매력이 아닐까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설레는 것?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 미지의 세계가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많은 탐험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곳이라고. 오늘 함께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여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빛도 닿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도 생명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요. 아직 탐험되지 않은 심해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존재들이 숨어 있을지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다음에 어떤 주제가 궁금하신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